믿음을 당신 곁에 MG 새마을금고보험. 예술과 경제의 찬란한 만남. 그것은 예술적 안목이 높은 이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투자였습니다. 갤러리 K가 한국 미술의 미래를 키우는 아트노믹스를 시작합니다. 예술, 경제가 되다. 갤러리 K. 세럼을 스프레이하다. 달바 First Spray Serum. 달바 디 이탈리. 당신의 공기청정기가 원형이라는 것, 자동 공기청정을 시작. 결국 필터가 360도라는 것. 360도로 흡입해 사각지대 없이 깨끗하게. 쿠쿠 인스퓨어 공기청정기. 하나된 대한민국을 위해 당신의 집을 비워주세요.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고집을, 칭찬보다 남을 깎아내리려는 트집을, 양보는 손해라고 생각하는 아집을, 비웠을 때 오롯이 완성되는 하나된 세상. 배려, 칭찬, 양보. 하나된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라는 가치를 채워주세요. 동양건설산업. 고객은 기다리는데 보고는 쭉 늘어나. 그렇다면 이렇게 쫙 줄여서 빠르게 결정하는 건 어때? 고객을 위한 발빠른 아이디어 라이프 플러스. 꼭 있었으면 하는 그거. 아직 세상에 없다면 있게 하자. 펀딩으로 있게 하자. What is better? What is? 정부가 11.16 부동산 대책에 강도 높은 후속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르면 오는 3월부터 수도권에서 고가주택을 살 경우 최대 15종류에 이르는 자금 조달 관련 증빙 서류를 내야 합니다. 부부나 부모 자식 사이의 꼼수 중여를 막기 위해서인데 이번 조치가 시장에 미칠 영향을 짚어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5가지 남북 협력 방안을 북한에 제안했습니다. 공동 행사를 비롯하여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위한 여건이 하루빨리 갖춰질 수 있도록 남과 북이 함께 노력해 나가길 바랍니다. 북미 관계가 교착 상태인 가운데 나온 이번 제안의 의미를 분석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윤석열 검찰총장과 만났습니다. 40분간 이어진 비공개 회동 이후 법무부와 검찰은 공동 발표 자료를 내고 추 장관이 검찰개혁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고 윤 총장은 적극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설 축구클럽의 통학 차량을 과속으로 몰다 초등학생 2명을 숨지게 한 코치에게 2심 법원이 1심보다 무거운 금고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스포츠클럽 차량도 어린이 통학 차량에 포함하는 내용의 관련 법안은 아직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겨울답지 않은 따뜻한 날씨 속에 전국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제주도에선 낮 기온이 23.6도까지 치솟으며 관측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비 때문에 지반이 약해진 도로에 구덩이가 생기면서 차량 30대 타이어가 펑크나는 등 각종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세계 최대의 가전 전시회 CES가 내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합니다.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이 일상을 바꾸는 미래 사회의 모습을 현지에서 취재했습니다. 저 차는 무슨 차일까? 가솔린, 디젤. 그럼 저 차는? 오, 물 냄새밖에 안 나네.
현대 수소전기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투기와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신년사에서 한 말입니다. 언제라도 더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의지를 나타낸 겁니다. 여기에 맞춰서 정부도 앞으로 집을 살 때는 그 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자세히 밝히고 또 그걸 뒷받침할 서류도 다 제출해야 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부모 돈으로 집을 사면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사람들 가려내고 동시에 집값도 잡겠다는 겁니다. 먼저 오늘 나온 내용을 한세현 기자가 정리하겠습니다. 20대 직장인 A씨는 지난해 초 서울 강남에 10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샀습니다. 자금의 80%를 부모님에게 빌렸다고 했지만 원금과 이자를 갚은 내역은 없었습니다.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해 빌린 거라고 거짓 신고한 겁니다. 정부는 주택 구입 자금 출처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자금 조달 계획서를 한층 세분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증여나 상속을 받은 경우 액수뿐 아니라 누구에게 받았는지 명확히 밝히게 했습니다. 증여세 부과 대상인지 바로 드러나게 하겠다는 겁니다. 5천만 원 공제하고 난 다음에 5억에서 10억 사이에는 20%, 또 10억에서 30억까지는 40% 이렇게 부담을 해야 됩니다. 증여 받아가지고 집을 사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이다. 또 그동안은 현금 등으로 뭉뚱그려 기재하던 것을 현금과 기타 자산을 나눠 기타 자산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게 했습니다. 자금을 어떻게 지급했는지도 기재해야 하는데 만약 현금으로 건넸다면 왜 굳이 현금으로 건넸는지 소명해야 합니다. 부담이 엄청 되죠. 이 자금 조달 계획서 내는 것까지도 불안해서 사업하는 분들이 꺼려했었어요. 이거 못하죠, 지금.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도 대폭 늘려 사실상 수도권 주요 지역은 모두 포함됐습니다. 특히 투기 과열 지구에서 9억 원 넘는 집을 살 때는 자금 조달 신고 내용을 입증할 증빙 서류도 함께 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3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SBS 한세현입니다. 정부는 아울러 집주인들이 전세나 월세를 주고 번 돈에 대한 세금도 더 꼼꼼하게 매기기로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여도 세금을 내야 되고 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역시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계속해서 정성진 기자입니다. 서울 용산의 고가주택 여러 채를 외국인들에게 임대한 A씨는 받은 돈을 한 푼도 과세당국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전입신고나 현금 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남기지 않는 외국인들의 특성을 악용한 겁니다. 단기적으로 오는 분들이나 이런 건 세무 신고할 필요 없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노출 안 시키는 거죠. 친인척 명의로 사업자를 등록해 임대소득을 분산시키거나 친인척을 임대주택 관리인으로 허위 등록하고 인건비를 지급한 척 속여 임대소득을 줄인 꼼수도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이런 고가 다주택 보유자의 임대수익 검증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부터 2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도 과세 대상에 포함되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야 하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임대를 시작한 날부터 등록 신청 전까지 수입 금액의 0.2%를 가산세로 물리고 세금 감면도 배제합니다. 임대소득 검증을 위해 국토부와 대법원 등 관계기관들이 보유한 주택임대차 관련 정보를 총동원하기로 했습니다.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해서 조금 촘촘하게 과세하고 0.2%의 가산세까지 만들어서 조금 강제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사업자 등록이나 소득 신고 등을 안 하다가 뒤늦게 적발되는 경우 우선 현장 확인 대상자로 선정하고 세금 탈루 규모가 크면 바로 세무조사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SBS 정성진입니다. 네, 앞서 보신 부동산 정책을 비롯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신년사를 통해 올 한 해 국정 운영 방향을 밝혔습니다.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는 북한과 미국 사이에 대화가 계속 이어지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우리가 북한과 함께할 수 있는 일들은 따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남북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5가지를 북한에 제안했습니다. 전병남 기자입니다. 북미 협상이 잘 안 풀리면서 남북관계마저 주춤했던 지난해를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인고의 시간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새해엔 남북 협력을 증진할 현실적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남북 사이의 협력으로 할 수 있는 일들도 있습니다. 남과 북이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북미 비핵화 협상 교착 속에서 남북 관계의 후퇴마저 염려되는 만큼 북미 대화 촉진 노력은 계속화돼 남북 관계 증진에도 역점을 두겠다는 뜻입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 방안 5가지를 북한에 제안했습니다. 접경 지역 협력과 올림픽 단일팀 구성 등 지속적 스포츠 교류, 남북 철도 도로 연결 사업 실현 방안 논의, 비무장지대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 등재,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 공동행사 같은 김정은 위원장 답방을 위한 여건 조성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의 재개에 대해선 계속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나는 거듭 만나고 끊임없이 대화할 용의가 있습니다. 한 걸음이든 반걸음이든 끊임없이 전진할 것입니다. 국내 현안을 놓고는 확실한 변화를 6번이나 강조했습니다. 특히 권력기관 개혁에 힘을 쏟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경제정책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혁신 성장의 속도를 내 올 한 해 경제 활력을 끌어올리겠다고 말했습니다. SBS 전병남입니다. 그럼 청와대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오늘 대통령의 신년사 내용 조금 더 풀어보겠습니다. 정경윤 기자, 북한과 미국 대화를 위해서 계속 힘쓰면서도 남과 북이 따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따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까지의 정책 기조와 좀 변화가 생기는 건가요? 네, 우선 오늘 신년사에는 지난해 북미 대화와 남북 관계에 대한 총평이 담겼는데 그 대목이 인상적입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북미 대화가 본격화되면서 남과 북 모두 북미 대화를 앞세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남북 협력의 문이 더 빠르게, 더 활짝 열릴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북미 대화가 잘 안 돼서 남북 관계 후퇴까지 염려되니까 남과 북이 따로 할 수 있는 일들은 올해는 하겠다라고 천명한 겁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렇다고 북미 대화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기조가 바뀌는 건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대북 제재를 우회하면서도 남과 북이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러니까 현실적인 방안들이 오늘 제시된 5가지인 셈입니다. 당장 통일부는 다음 달 접경 지역 협력을 담당할 부서를 신설해서 준비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려면 북한이 우리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할 텐데 여기에 대해서 북한 반응이 나온 게 있습니까? 북한은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전문가들 가운데는 북한이 이 제안을 당장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의 재개와 같은 북한이 원하는 제안이 없다고 봤고,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의 센터장은 한미동맹의 틀에서 벗어나서 남북협력을 하자는 건 아니라서 북한이 즉각 호응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꾸준히 제재 완화를 요구하면서 우리 정부가 미국에 끌려다닌다고 비난을 해왔는데 이번 제안에는 이런 불만을 풀 내용이 담기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이 당장 호의적인 반응을 낼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지만 올해 계속 협력을 추진한다는 게 대통령의 의지라고 말했습니다.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은 오늘 한미일 고위급 안보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는데요. 오늘 신년사에 언급된 제안들에 대해 한미 간의 논의가 이루어질지도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SBS 정경윤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늘 시작돼서 내일까지 열립니다. 첫날 청문회에서는 국회의장을 지낸 사람이 국무총리가 되는 건 삼권 분립 원칙을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쟁점이었습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육선 의원의 국회의장까지 지낸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 시작 전 미리 자리를 정돈하고 마이크 높이까지 점검하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청문회는 국회의장 출신이 총리 되는 게 삼권 분립 훼손 아니냐는 논란에 집중됐습니다. 집권 여당이 행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포기한 거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삼권 분립에 위배된다 그러면 판사 출신은 국회의원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정 후보자는 의장 출신을 청문해야 하는 입법부 구성원들에게 송구하다면서도 현직 국회의장이 아니어서 삼권 분립 파괴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격식을 따지는 것보다는 제가
이 일을 맡아서 정말 성과를 내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느냐. 한국당은 정 후보자 측근이 화성 동탄 택지 개발 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는데 후보자의 개입이 의심된다고 주장했고 정 후보자는 의심할 근거가 없다며 언성을 높여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불편하시겠지만 화성시는 정세균 왕국이다까지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말이 되는 말씀을 하셔야지. 아무리 후보자지만. 정 후보자는 4월 총선 뒤 협치 내각 구성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여당과 함께 국정을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는 정파와 함께 협치 내각을 구성해야 그래야 국민들이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다. 민주당은 다음 주 13일쯤 임명동의안을 표결하자는 입장인데 그 전 본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 같은 쟁점 법안이 어떻게 처리될지에 영향받게 될 걸로 보입니다. SBS 박하정입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나서 35분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검찰 고위직 인사를 두고 어떤 말이 나올지 가장 관심이 많았었는데 그 내용은 나중에 다시 논의할 거라고 법무부가 밝혔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과의 만남이 예정된 과천 법무부 청사 앞. 추미애 장관이 청와대 국무회의를 마치고 먼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청와대나 여권 수사관의 진실도 인사 대상에 포함되나요? 이로부터 1시간 뒤 윤석열 검찰총장이 도착했습니다. 추미애 장관님 만나서 검찰 인사 관련 얘기 언급할 의향이 좀 있으십니까? 회동은 비공개로 진행됐고 당초 법무부 차관과 대검찰청 차장만 배석할 걸로 알려졌는데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이성윤 검찰국장도 이례적으로 참석했습니다. 검찰국장이 배석한 데다 예상보다 길게 35분 동안 만나면서 검찰 인사가 논의됐을 거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법무부와 대검찰청 모두 새해 인사 등 덕담이 오갔고 추미애 장관이 검찰개혁을 위한 협조를 당부하자 윤석열 총장이 추 장관 재임 중에 검찰개혁이 완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 회동 내용을 전했습니다. 결국 검찰 인사와 관련된 논의는 없었다는 겁니다. 법무부도 검찰 인사와 관련된 의견 청취는 별도로 이뤄질 거라고 밝혀 두 사람이 인사 전 비공식적으로라도 더 만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SBS 배준우입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을 조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늘 삼성물산 전 대표를 소환했습니다. 사장급 인사로는 처음 검찰에 나온 겁니다. 그런데 조사도 제대로 받지 않고 1시간 만에 돌아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박원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신전 삼성물산 대표가 오늘 오전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피의자 신분으로 사장급 이상 전현직 경영진으로선 첫 소환입니다. 검찰은 김 전 대표를 상대로 삼성물산의 유리한 정보를 합병 전에 제때 공시하지 않은 이유 등을 조사할 예정이었습니다. 늑장 공시 등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이 최대 주주였던 제일모직에 유리한 비율로 합병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김 전 대표가 삼성물산에 손해를 끼쳤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그런데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김 전 대표는 1시간 만에 검찰청사를 나왔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조사 빨리 마치고 가시는 겁니까? 검찰은 김 전 대표가 삼성물산에 손해를 끼친 피의자 신분인데 피해자 격인 삼성물산 측 변호사를 데리고 조사를 받으러 온 것을 문제 삼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해 충돌에 대한 우려입니다. 삼성물산 측 변호사가 입회하면 김 전 대표가 솔직하게 진술을 못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김 전 대표를 재소환한 뒤 당시 미래전략실 장충기 차장과 최지성 실장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SBS 박원경입니다. 미군의 폭격에 숨진 이란군 사령관을 추모하는 행사가 현지에서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의 고향에서 열린 장례식엔 수백만 명이 몰리면서 35명이 인파에 깔려 숨졌다고 이란의 국영방송이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이 미국이 아끼는 곳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보복을 다짐하면서 중동 전역에는 미국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대욱 특파원이 이 소식 전하겠습니다.
암살된 솔레이마니 사령관의 시신이 고향인 케르만에 도착했습니다. 거리와 광장은 수백만 인파로 메워졌고 복수를 의미하는 붉은 깃발이 휘날렸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이 짓밟히고 찢어지고 불태워졌습니다.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는 비례적이고 직접적인 보복을 지시했고 이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은 적을 후회하게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انتقام میگیریم اما اگر حرکت دیگری انجام دهند آنجا را که دوست دارند و به آن عشق می‌ورزند به آتش می‌کشیم. 이란 정부는 미국에 보복하는 13개의 시나리오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고 의회는 미군 전체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는 안을 가결했습니다. 이란은 최근까지 경제 문제에서 비롯된 반정부 시위가 잇따랐지만 솔레이마니 사령관의 죽음이 촉발한 반미 감정이 모든 걸 덮어버렸습니다. 무능하다는 비판에 시달리던 이라크 정부도 반미 목소리에 힘을 실으며 자국 내 미군 철수까지 외치고 있습니다. 이란의 앙숙인 사우디조차 이란을 자극하지 않으려 숨죽이는 모습입니다. 이런 혼란 상황이 IS에겐 부활의 적기가 될 것이란 전망이 높습니다. IS 격퇴 작전을 벌이던 미군과 나토군은 친이란 민병대 등의 공격 위협에 직면하자 IS 격퇴 작전을 중단했습니다. In everything that we do, the safety of our personnel is paramount. As such, we have for the time being suspended our training on the ground.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도한 암살 작전이 중동 전체 반미의 뇌관을 건드렸고 그 후폭풍이 어디까지 번질지 예측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카이로에서 SBS 이대욱입니다. 이렇게 중동 정세는 긴박하게 돌아가는데 지금 트럼프 정부는 상황을 통제할 전략이 없어 보인다는 비판이 미국 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트위터를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 방식이 즉흥적이고 또 충동적이란 지적입니다. 미국 분위기는 워싱턴에서 정준영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암살된 날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에 아무런 설명 없이 미국 성조기를 올렸습니다. 다음 날엔 솔레이마니가 더 많은 미국인을 살해할 음모를 꾸몄다며 암살 작전이 미국인 보호를 위한 정당 방위였음을 강조했습니다. 구체적 설명은 없었고 국제사회 여론은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이란이 보복 공격을 예고하자 이란의 문화 유적을 포함한 52곳을 즉각 반격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I think that Iran has many strategic military sites that you may say are also cultural sites. So I think the president is putting out the number 52 was significant. 문화유산 파괴는 테러범들이나 저지르는 전쟁 범죄라는 비난이 쏟아지면서 백악관이 뒤늦게 해명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과시성 트윗을 올릴수록 미국 내 불안감은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CNN 방송은 트럼프 행정부가 솔레이마니 제거 이후 상황 통제 기능을 상실할 위험에 처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즉흥적이고 거친 트윗만 있을 뿐 이란의 보복을 차단할 전략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워싱턴 포스트도 트럼프 곁에 경험 많은 참모가 없는 게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감을 믿고 움직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적 성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중동 위기가 길어질 경우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정준영입니다. 지난해 인천에서 아이들을 태운 축구클럽 승합차가 다른 차와 부딪히면서 8살 태호와 유찬이가 숨졌습니다. 이 사고 당시에 규정 속도도 또 교통신호도 지키지 않았던 승합차 운전자는 1심에서 금고 2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었는데 오늘 2심에선 그 형량이 1년 더 늘었습니다. 두 아이가 세상을 떠난 뒤에 어린이 통학 차량 범위를 더 넓히는 내용의 이른바 태호 유찬이법이 발의됐습니다만 아직도 국회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8살 태호 유찬이의 목숨을 앗아가고 5명을 다치게 한 인천 축구클럽 승합차 사고. 오늘 열린 승합차 운전자 김모 씨에 대한 2심 재판에서 금고 3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1심보다 형량이 1년 늘어난 겁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제한 속도를 55km나 초과하고 신호를 위반해 막대한 피해를 냈다고 지적하고 학원 승합차 관련 안전불감증에 국민이 공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은 가볍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달리 수감은 되지만 강제노역은 하지 않습니다. 재판을 지켜본 태우 군의 아버지는 여전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한 청년에겐 긴 시간이겠지만 애들 둘이 사망했지 않습니까? 또 5년을 선고를 받던 뭐 오늘처럼 3년 6개월을 받던 애는 안 돌아오거든요, 어차피. 근데 이게 과연 다른 분들한테 어떤 메시지가 될지. 아이들이 타는 모든 차량을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대상에 넣도록 한 태호 유찬이법이 국회에 발의된 지 7개월째. 하루빨리 법이 통과돼 제2의 태호 유찬이가 생기지 않길 바라는 아빠 엄마는 슬퍼할 겨를조차 없습니다. 부모로 쓰일 수 있는 거는 없죠, 사실. 다른 애들 그렇게 사망사고 안 나게끔 해달라는 건데 법도 만들어야 되고 양형 기준도. SBS 이현정입니다. 자,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앞으로 달라지는 규정도 있으니까 이번 소식 여러분들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주변에서 불법으로 차 세워두는 사람들을 더 엄하게 다스리고 또 학교 앞에 지날 때는 자동차 제한 속도를 더 낮추는 내용입니다. 임태호 기자입니다. 스쿨존을 달리던 차량 앞으로 불쑥 뛰어나온 아이. 브레이크 밟을 새도 없이 충돌하고 맙니다. 2년 전 아이가 차에 치여 숨졌던 한 초등학교 앞입니다. 오늘도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찾아보긴 어렵지 않습니다. 스쿨존 교통사고를 가장 많이 당하는 만 7세 아이 키는 평균 120cm 정도인데 불법 주정차된 승용차는 아이 키보다 20에서 40cm 더 높습니다. 결국 주정차 차량에 가려 아이도 차량 운전자도 서로 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큰 차가 뭉쳐져 있으면은 차 오는 걸 못 봐서 지금 같은 반인 애가 어릴 때 여기서 오토바이가 부딪힌 적이 있어요. 이렇게 불법 주차된 차 뒤에서 튀어나온 아이를 보고 브레이크를 밟았을 땐 이미 때가 늦습니다. 시속 20km로 서행해도 불쑥 뛰어든 아이를 보고 차를 세우는 데는 2.5초가 걸립니다. 그 사이 차는 14m를 움직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횡단보도를 중심으로 해서 전후 10m 구간에는 절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설정을 해서라도 스쿨존 교통사고의 주 원인인 불법 주정차를 뿌리뽑기 위해 정부는 과태료를 12만 원, 일반 도로의 3배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스쿨존 차량 제한 속도도 시속 30km 이하로 조정하고 인도가 없다면 시속 20km 이하까지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3년 안에 전국 모든 스쿨존에 무인 단속 장비와 신호등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SBS 임태우입니다. 네, 거리에 반팔 옷차림이 눈에 띄지요. 몇 달 전 사진이 아니라 오늘 제주에서의 모습입니다. 요즘 겨울답지 않은 날씨가 이어졌는데 심지어 오늘 제주도의 낮 기온은 23.6도를 기록했습니다. 기상 관측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정구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낮 제주도 도심, 입고 있던 두터운 외투를 벗거나 얇은 반소매를 꺼내 입은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때는 분명 한겨울인데 대학교엔 봄꽃인 철쭉까지 피었습니다. 옷 좀 얇게 입고 나온다고 나왔는데 지금도 좀 더운데 1월인데 한 4월, 5월쯤 되는 날씨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제주도의 기온은 23.6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제주도 기상관측 97년 만에 가장 높은 1월 기온입니다. 완도 19.5도, 김해 18.4도 등 남부 해안 지역도 최고 기온을 갈아치웠고 광주도 17.7도까지 올라 역대 두 번째로 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고온 현상이 나타난 것은 타이완 주변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2도 이상 높은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닷물이 뜨거워지면 상승 기류가 활발해지는데 상승한 공기가 일본 남부에서 가라앉으며 강한 고기압을 만들고 있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도는 강한 고기압이 남서쪽의 덥고 습한 공기를 우리나라로 끌어올리면서 기온이 올라가고 비도 많이 내리게 된 겁니다. 비와 함께 해안지방엔 바람이 강하게 부는데 내일까지 중부지방엔 최고 80mm, 남부지방에는 최고 60mm의 비가 더 오겠고 강원 산간엔 최고 30cm의 눈이 내릴 수 있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 5도, 광주 6도 등 오늘보다는 낮겠고
모레 아침부터는 다시 영하권의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SBS 정부희입니다. 이맘때 손님으로 북적여야 할 곳곳의 겨울 축제장에서도 날씨 때문에 깊은 한숨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음 축제, 눈 축제를 준비한 강원 지역 곳곳엔 1월 관측사상 가장 마른 비가 내렸습니다. 조재근 기자입니다. 지난 연말 개막한 평창 송호축제장. 넓은 얼음판 위에 사람 하나 없이 빗물만 고여갑니다. 눈썰 매장도 텅 비었고 얼음 낚시용 텐트도 전부 강 밖으로 꺼내놨습니다. 포근한 날씨에 개막이 일주일 연기됐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겨울비까지 내려 축제를 나흘간 중단했습니다. 관광객들은 실망한 표정이 역력합니다. 한 달 전부터 예약을 해가지고 재밌게 놀고 오자 이렇게 이제 계획을 잡고 했는데 막상 이렇게 비가 오니까 지금 큰아이는 이제 많이 실망을 했어요. 얼음의 강도도 약해졌을 뿐더러 또 두께도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위에 얼음이 비가 오면 얼음판이 상당히 미끄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흘 뒤 열리는 대관령 눈꽃 축제장도 겨울비 때문에 울상입니다. 눈 조각상을 비닐로 덮어놨지만 빗줄기를 막기엔 역부족. 대관령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영상 0.8도로 평년에 비해 13도 가까이 높았습니다. 하루 종일 비가 내리면서 눈으로 만든 조각 작품이 빗물에 녹고 있습니다. 홍천강 꽁꽁축제, 파천 산천어 축제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개막을 일주일 늦췄는데 얼음이 제대로 안 얼어 일부 구간을 플라스틱 통으로 덮어 낚시하게 하는 고육채까지 마련했습니다. 강원 지역은 모레부터 평년 기온을 되찾을 것으로 예보돼 다음 주는 돼야 축제장이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SBS 조재근입니다. 겨울비가 이어지면서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충남 아산에선 빗물에 약해진 도로가 크게 파여 지나가던 차량 30대 타이어에 구멍이 났고 천안에선 빗길 충돌 사고로 한 명이 숨졌습니다. 김덕현 기자입니다. 오늘 아침 충남 아산의 한 국도. 달리던 차량이 갑자기 내려앉으며 흔들리더니 무언가에 부딪힌 듯 둔탁한 소리를 냅니다. 운전자는 갓길에 정차된 다른 차량 뒤로 급히 차를 세웁니다. 갑자기 펑 하는 소리가 나가지고 도로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다 보니까 굉장히 놀랐습니다. 갑자기 쏟아진 비에 도로 곳곳에 지름 40에서 50cm 크기의 도로 파임 현상이 생겼고 이 위를 지나던 차량 30대가 타이어가 찢어지는 등 예기치 못한 피해를 당한 겁니다. 그쪽 구간이 대형 차량들이 많이 다니거든요. 비가 내리다 보니까 좀 이제 터진 것 같습니다. 임시로 도로 파임을 복구한 국토관리사무소는 조만간 도로를 재포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빗길 미끄러짐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오늘 새벽 충남 천안에선 승용차가 교통 표지판을 들이받으며 완전히 부서졌고 이 사고로 20대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차가 완파된 걸로 미뤄 경찰은 빗길에 과속을 하다 사고가 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평택 제천고속도로 서평택 분기점 근처에선 소주병을 싣고 가던 8.5톤 트럭이 빗길에 미끄러지며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소주병 2만 7천여 개가 도로에 쏟아지면서 1시간 넘게 교통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SBS 김덕현입니다. 요즘 학교나 공원, 골목길 CCTV에 비상벨을 달아놓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위급할 때 누르면 바로 관제센터와 연결돼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건데 작동이 잘 되고 있는지 시민들은 얼마나 알고 있는지 G1 송혜림 기자가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시민들이 자주 찾는 공원. CCTV 아래를 보면 비상벨이 설치돼 있습니다. 인근 관제센터와 연결된 다목적 CCTV 비상벨인데 눈에 잘 띄지가 않습니다. 시민이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이곳까지 와서 비상벨을 누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성인인 제가 팔을 뻗어도 쉽게 닿지 않는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저기에 있는 저 노란색이 비상벨인 걸 좀 알고 있었어요? 아니요. 처음 봐요? 처음 봤어요. 그럼 저게 어떻게 쓰이는 건지 혹시 아세요? 눈 안 보이는 사람 딱 누르면 되는 건가요? 작동은 제대로 될지 벨을 눌러봤습니다. 30초가 지나도록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위에 있는 CCTV가 돌아가는가 싶었지만 수차례 눌러봐도 똑같습니다. 다른 곳도 마찬가지여서 고장이나 먹통이거나 어렵게 연결이 돼도 소리조차 잘 들리지 않습니다. 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원 강원민방 소개림 기자라고 하는데요. 아, 네. 네, 저희가 지금 비상벨 관련한 취재를 하고 있는데 들리시나요? 이렇다 보니 실제 신고로 이어지는 일도 거의 없고 신고가 돼도 제대로 조치될 리 없습니다. 신고를 받게 되면은 단순하게 전달자 역할밖에 하고 있지 않거든요. 다른 지자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실제 긴급 상황에서 비상벨 눌러서 거의 천명 접수된 건 아직 없어요. 비상벨 한 대 설치 비용은 100만 원이 넘습니다. 강원도에만 900개 가까이 있는 다목적 CCTV 비상벨은 전국적으로 계속 늘고 있습니다. 양적 증가보다 세심한 관리 점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원뉴스 송혜림입니다. 앞으로 달라질 세상을 미리 구경할 수 있는 세계 최대의 가전 전시회 CES가 내일 개막합니다. Hi, Bobby. 네, 여기 작은 노란색 공이 뒤를 졸졸 따라다니고 또 사람을 따라 멈추기도 합니다. 가정용 AI 비서 로봇인데요. 주인의 일상을 챙기고 집안 가전기기와 연결돼 온도나 조명, 청소도 알아서 해결해 줍니다.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이 우리 일상으로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미래,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엄민재 기자가 소개합니다. 단순한 말상대를 넘어 삶의 동반자처럼 집안 곳곳을 챙겨주는 지능형 컴퍼니언 로봇. AR 글라스를 쓰면 눈앞에 트레이너가 나타나 운동을 지도해줍니다. 빨라진 5G 통신 속도에 AI와 사물 인터넷 기술이 결합하는 이른바 초연결의 산물입니다. 이 음식점엔 어떤 특별함이 있을까요? 로봇이 손님을 받고 주문한 음식을 조리하고 설거지까지 알아서 합니다. 로봇을 통해서 복잡하고 힘들고 반복적인 일들은 맡겨놓고 사람은 좀 더 존중받고 가까이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연출하는 것이 저희의 기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역시 AI가 장착된 냉장고는 주인이 많이 쓰는 식재료를 파악해 식단까지 짜줍니다. 이렇게 옷을 입은 상태에서도 내 체격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나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을 이렇게 추천받을 수도 있습니다. 얼굴을 촬영하고 머리색이나 형태를 고르고 나면 다양한 스타일의 옷을 추천해주고 어울리는 신발도 찾아줍니다. 집에 앉아서 이렇게 스포츠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다가 약속이 생겨서 차로 가게 되면 이렇게 자율주행차 안에서도 같은 영상을 이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전기기에 내장된 AI가 사용자의 취향과 습관을 데이터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한 혁신을 주제로 열리는 올해 CES는 390개 한국 업체를 비롯해 160개국 5천여 개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28년 만에 다시 참여한 미국 애플이 어떤 혁신을 선보일지도 관심거리입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SBS 엄민재입니다. 광주의 한 주택에서 장애로 거동이 힘든 60대 남편과 이주 여성 아내가 숨진 지 며칠 만에 발견됐습니다. 집에는 응급 상황을 감지해 알리는 장비가 설치돼 있었지만 부부의 안타까운 죽음을 막지 못했습니다. KBC 고우리 기자입니다. 부부는 숨진 지 엿새 만인 어제 오전 사회복지사에게 발견됐습니다. 아내가 뇌출혈로 먼저 쓰러지자 거동이 어려운 남편이 이불을 덮어주려다 침대에서 떨어졌고 결국 저체온증으로 숨졌다고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집 안에서 4시간 넘게 움직임이 없는 경우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알람이 가는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는 부부 집에도 설치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회복지사 1명이 관내 200여 가구를 모두 담당하다 보니 곳곳이 사각지대였습니다. 해당 사회복지사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주 금요일쯤 알람을 받고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고 월요일 출근하자마자 부부의 집을 방문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우자분이 건강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조금 더 안심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월요일 날 주말 쉬고 월요일 날 가서도 활동 감지 센서를 보니까 실제로 광주시에서만 1,400여 가구가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만 관리 인원은 8명에 불과합니다. 혼자 사는 노인은 해마다 늘어가는데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아니면 응급알림 서비스조차 받을 수 없습니다. 한 해 평균 700명 정도의 65세 이상 노인이 홀로 쓸쓸히 생을 마감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죽음을 막기 위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KBC 고울입니다.
네, 마지막 남은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이 오늘 11년 만에 출근을 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경영난을 이유로 일할 자리를 주지 않으면서 이들은 언제 돌아올지 모를 기약 없는 휴직 상태를 이어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재희원 기자입니다. 46명의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이 공장 정문 앞에 섰습니다. 지난달 24일 회사는 경영난을 이유로 무기한 휴직 연장을 통보했지만 10년 7개월 기다려온 출근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딸이 직접 짠 복직 축하 목도리를 맨 노동자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합의 아닌 합의라는 면목하에 문자로 보내서 저희가 또 죽었습니다. 자동차를 만든다는 자체가 좋았는데요. 그 꿈을 안고 지금 들어가는 건데요. 이들은 2019년 말까지 복직자의 부서 배치를 완료한다는 재작년 9월 노노사정 합의를 기업노조와 사측이 일방적으로 어겼다는 입장입니다. 사회적 합의에 따라서 우리는 출근한다. 부서 배치에 대한 요구를 할 것입니다. 또 저희들 오늘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출근합니다. 공장 안으로 들어간 해고 노동자들은 예병태 사장과 만났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합의 당시 대통령은 기쁘고 감회가 깊다고 했고 이낙연 총리는 노사관계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사례라고 평가했지만 정작 합의 당사자인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아직 어떤 중재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출근 투쟁을 이어가면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휴직 구제 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SBS 재희원입니다. 프로야구 히어로스 구단의 이장석 전 대표가 구속 수감된 이후에도 경영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저희가 지난해 집중 보도해드렸었는데 수상한 정황이 또 포착됐습니다. 구단의 자문 변호사가 구단 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된 이장석 씨의 변호를 맡아왔던 겁니다. 김정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이장석 씨의 최측근이자 히어로즈 구단의 자문 변호사를 맡고 있던 임상수 변호사는 이 씨가 구속된 직후인 2018년 3월 구단에 문서를 보냅니다. 구단과 이 전 대표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사안에 대해선 이 전 대표에게 도움을 주지 않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SBS 취재 결과 임 변호사는 이후 1년 가까이 이 전 대표로부터 히어로즈 구단과 관련된 여러 사건을 수임해 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구단 자문 변호사로 일하면서 구단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대표에게 도움을 준 겁니다.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거든요. 비밀을 누설하였다면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중징계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장석 씨의 옥중 경영을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현 경영진은 SBS의 문제 제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답을 내놨습니다. 처음에는 자신들이 감사위원회를 맡은 지난해 4월 이전의 일은 모른다고 했다가 하루 만에 말을 바꿔 과거 KBO의 요청으로 이장석 관련 변호사 수임 내역을 조사했었다며 구단의 이해와 충돌하는 사건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히어로즈 구단은 SBS의 취재가 시작된 지난해 9월 임 변호사와 계약을 해지했고 임 변호사는 지난해 구단으로부터 매달 6천만 원 안팎의 거액의 법률 자문료를 받은 것이 드러나 현재 KBO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SBS 김정우입니다. 총선이 9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이 30대 소방관을 5번째 영입 인사로 발표했습니다. 한국당은 보수 통합 의지를 거듭 밝혔는데 유승민 의원의 이른바 3대 조건을 둘러싸고 여러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중앙 119 구조본부 현장대원이었던 31살 오영환 씨가 소방복 대신 양복을 차려입고 민주당 회의장에 등장했습니다. 장애인, 청년, 군인, 검사 출신에 이은 5번째 영입 인사입니다. 한 명이라도 더 구해내기 위해 애를 쓰는 모든 소방관, 법과 제도와 예산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부인인 안병여제 김자인 씨도 함께했는데 오 씨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기자 질문에 입시 관행을 너무 부풀렸다며 검찰을 견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민주당은 현직 장관들 지역구인 경기 고양 2곳과 서울 광진을 그리고 한국당 나경원 의원 지역구인 서울 동작을에 전략 공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보수 통합 의지를 거듭 내비쳤습니다. 저는 새해 들어서면서 자유민주 세력 대통합 열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그 열차에 누가 탈지가 미정입니다. 인사차 찾아온 새로운 보수당 하태경 신임 대표와는 덕담만 주고받았습니다. 탄핵의 강을 건너 개혁 보수로 새집을 짓자는 이른바 유승민의 3대 조건을 황 대표가 수용할까가 관심이었는데 공개 발언은 없었습니다. 친박계를 중심으로 새 보수당 요구를 수용하면 안 된다는 반발이 빗발쳤기 때문입니다. 한국당은 내일 탈북자 인권운동을 하는 30대 남성과 20대 직장인 여성 등 2명을 영입 인사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의당은 처음 선거권이 생긴 만 18살 10여 명의 입당식을 열고 청소년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SBS 김민정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위해서 비례전담 위성정당을 만들려 하고 있는데 그럼 나중에 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가 이 정당을 지지해달라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경원 기자가 사실은 코너에서 짚어봤습니다. 지난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단일 후보였던 정의당 여영국 후보 지지 유세를 합니다. 정의당 후보는 곧 민주당 후보입니다. 2012년 총선 당시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는 서울 은평을 단일 후보였던 통합진보당 천호선 후보 지지 유세에 나섭니다. 하지만 이때는 조금 달랐습니다. 한 전 대표가 유세차에 오르지 못한 겁니다. 야권 연대를 한 제1야당의 당대표께서 오셨는데 유세차 위에 올라오지도 못하게 해요, 선관위가. 당대표가 다른 당 선거운동하는 것, 이렇게 선관위 판단이 갈렸습니다. 이 판단의 핵심은 선거법 88조였습니다. 출마한 후보자는 다른 당 후보자 선거운동하는 걸 금지하고 있는데 한명숙 전 대표는 당시 비례대표 후보자 자격이었기 때문입니다. 험지로 가서 죽어서 살아나는 이 기적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출마를 결심한 황교안 대표는 어떨까요? 한국당과 비례정당이 다른 당이기 때문에 역시 한 전 대표와 같은 조항이 적용된다는 게 선관위 설명입니다. 즉, 황 대표가 한국당의 얼굴격이지만 이른바 험지의 후보자 신분이 되는 순간 비례전담 정당에 대한 지지 호소를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한국당은 당 대표 없이도 비례정당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이경원입니다. 출판사 갑질에 당하지 않겠다며 작가들이 이상문학상 수상을 거부한 뒤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학계에선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 일을 계기로 잘못된 관행을 바꾸자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이주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상문학상 수상 거부로 출판사 갑질을 폭로한 김금희 작가는 오늘도 SNS를 통해 문학사상 측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일부 언론에 직원의 착오 때문에 벌어진 오해라고 해명했기 때문입니다. 갑질, 노예계약 등 비난이 거세지고 있지만 문학사상은 뚜렷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터질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고 국내 문단은 보고 있습니다. 작가들이 그런 문제에 연연하면 안 된다라는 어떤 암묵적인 질서 같은 것들이 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쉽게 작가들의 권리 침해 당하는 것들이 좀 많았거든요. 작가들은 무리한 저작권 양도 요구 외에도 수익을 제대로 정산하지 않거나 영화나 드라마 등 판권 거래에서 작가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가 자주 있었다고 말합니다. 인쇄정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서 믿음이나 신뢰 같은 것들이 깨지는 경우들 몇몇 봤어요. 이번 사태는 출판계의 잘못된 가불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기성 작가와 신인 작가, 남성 작가와 여성 작가 사이에서 벌어진 어떤 권력의 우열 문제였다면 거대 출판 산업과 개인으로서의 작가 권리가 부딪힌다는 유사성이 있습니다. 국내 출판계가 표준계약서 도입 같은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추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SBS 이주상입니다. 검찰 고위급 인사를 논의하는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가 내일 오전 열리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창재 전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검찰 인사위원회는 내일 검찰 인사에 대한 방향과 원칙을 논의하고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고위급 검찰 인사는 이르면 내일 오후 발표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